고모, 하지 마세요. 뜨거워요. 남편 정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선 채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 그게 마지막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순 권사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답게 차분한 목소리였죠. 서진아, 너무 놀랐지. 우리 집으로 들어와. 혼자 있으면 안 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6살 하늘이를 데리고 육아휴직 중인 저로서는 시댁의 도움이 절실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늘이 손을 잡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 믿었죠. 신우 박유라가 현관에서 저희를 맞았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이를 안아 올렸죠.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조카 돌봐드릴게요. 언니는 오빠 간병이나 신경 쓰세요.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요. 유라는 35이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고 시간이 자유로운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조카를 봐주겠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첫날 밤 유라가 하늘이 방에 인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큰 눈망울의 귀여운 토끼 인형이었죠. 하늘아, 이거 고모가 선물이야. 귀엽지? 이 인형 녹화도 돼. 하늘이가 자는 모습 찍어서 언니한테 보여줄게요. 하늘이는 좋아하며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맙다고만 생각했죠. 녹화 기능이 있다는 말도 그냥 최신 제품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인형의 눈 속에 카메라가 숨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유라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 물이 튄다고 했고 빨래를 개면 주름이 졌다고 했죠. 사소한 지적이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엄마는 안 그러셨는데. 처음엔 참았습니다. 저도 손님 신세니까요. 하지만 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늦으면 한숨을 쉬었고 하늘이가 시끄럽게 놀면 눈살을 찌푸렸죠. 시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상냥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돌아온 제가 거실에 들어서자 유라가 하늘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얼굴이 빨갛게 울어서 부어 있었죠. 왜 그래, 하늘아? 무슨 일 있었어? 유라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니. 그냥 심심해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하늘이는 제품에 안기며 계속 훌쩍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이는 원래 잘 우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며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하늘아, 고모가 뭐라고 했어?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감정을 억지로 캐낼 순 없었으니까요. 다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그렇게 시댁 생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고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유라는 표면적으로 친절했지만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점점 무언가 차가운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불안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이틀 뒤 저는 병원에서 정호의 담당 의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에 대한 상담이었죠. 시어머니도 함께 가셨고 유라가 하늘이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하늘이랑 저랑 친해졌잖아요.
유라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그랬죠. 저는 하늘이 이마에 입맞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상담은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언니 빨리 와요. 하늘이가 다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죠. 시어머니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유라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팔에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늘아, 어떻게 된 거야? 유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제가 차를 끓이고 있었는데 하늘이가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들어서 주전자를 건드렸나 봐요. 진짜 죄송해요. 유라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하늘이는 부엌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아이였으니까요. 제가 늘 위험하다고 가르쳤었습니다. 서둘러 하늘이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유라도 함께 갔죠. 의사가 화상 부위를 살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호자분, 이 정도 화상이면 그냥 튄 물로는 힘든데요. 직접 닿았어야 이 정도인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라가 재빨리 끼어들었죠. 아이가 주전자를 잡으려다가 엎질렀어요. 제가 말렸는데 너무 빨라서. 의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고를 처방해주며 조심하라는 말만 남겼죠. 저는 하늘이를 안고 나오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정말 주전자를 잡으려고 한 거야? 하늘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고모가 물 부었어. 숨이 막혔습니다. 뒤에서 걸어오는 유라와 시어머니를 돌아봤죠. 유라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살 아이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게다가 증거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차가웠죠. 서진아, 애를 맡기고 외출한 내가 더 문제 아니냐? 유라가 얼마나 미안해하는데. 내가 집에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제가 책망을 듣는 걸까요? 유라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 표정 뒤에 숨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를 재우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하늘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고모가 정말 물을 부은 거야? 하늘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가 일부러 그랬어. 아프다고 울었는데 고모가 쉿하면서 비밀이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부러라니. 유라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유라 편이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화상 사건 이후 하늘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죠. 식은땀을 흘리며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고모 무서워. 고모가 또 올까봐 무서워. 저는 아이를 달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유라를 의심하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이의 두려움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교회 행사에 가셔야 한다며 저더러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이시니 빠질 수 없는 자리였죠. 유라도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서진아, 너도 기도 좀 해야지. 정우를 위해서라도. 하늘이는 유라가 집에서 봐줄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죠. 하늘이를 유라와 둘만 두기가 두려웠습니다. 결국 하늘이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좀 피곤해 보여서요. 집에서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라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제가 하늘이 잘 돌볼게요. 교회는 애들 데려가기 시끄럽잖아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도 유라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늘이를 두고 교회로 갔습니다. 내내 불안했죠. 예배 내내 집 생각만 났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하늘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베개를 꼭 껴안은 채로요. 하늘아,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하늘이는 울먹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고모가 나쁜 말 했어. 엄마가 나버릴 거래. 아빠도 안 깨어날 거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유라가 6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유라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라 씨, 하늘이한테 무슨 말 한 거예요? 유라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하늘이가 심심해해서 같이 놀아줬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언니?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늘이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죠. 유라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유라는 교회 사람들 앞에서 저와 하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 같은 표정으로요. 조카를 정말 사랑해요. 제가 조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형부가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유라를 칭찬했습니다. 착한 동생이라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가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온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고모가 날 해칠 것 같아. 고모 눈이 무서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라를 절대적으로 믿고 계셨고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서진아, 유라가 너한테 서운해한다더라. 내가 자기를 의심한다고.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라가 먼저 시어머니께 말한 겁니다.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어버렸죠. 우리 유라는 착해서 그런 거 못해. 며느리는 참는 게 미덕이야. 내가 생각을 바꿔야 해. 시어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변명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의식불명이고 시댁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만이 제 편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웃에 사는 대학 동기 김도연을 찾아갔습니다. 도연은 IT 보안 회사에서 일하는 전문가였죠.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도연이 놀라며 물었죠. 서진아, 무슨 일 있어?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하늘이의 화상, 밤마다 우는 아이, 유라의 이중적인 모습,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그런데 서진아,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그 집에 CCTV 같은 거 있어? CCTV. 생각해보니 집안에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하셨죠.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유라가 선물한 토끼 인형. 그 인형에 녹화 기능이 있다고 했었죠. 인형이 있긴 한데 그게 정말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어.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인형? 요즘 홈캠 인형들 많이 나와. 확인해봐. 만약 카메라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유라가 외출한 틈을 타서 하늘이 방을 살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토끼 인형.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눈 부분이 유리알처럼 반짝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인형을 들어 뒤집어 봤습니다. 작은 USB 포트가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카메라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서둘러 노트북을 가져와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보였지만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치 영상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다. 유라였을 겁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증거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다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인형에 카메라가 있긴 한데 영상이 다 삭제되어 있어.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자동 백업 기능이 있어.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거든. 제품 정보 확인해봐. 앱이 있을 거야. 인형 바닥에 제품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색해보니 전용 앱이 있었죠. 설치하고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몇 가지를 시도해봤습니다. 유라의 생일, 시어머니 생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해? 저는 아이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하늘아, 고모가 이 인형 가지고 뭐 하는 거 본 적 있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으로 뭐 눌러? 숫자 눌렀어. 숫자? 비밀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숫자일까요? 여러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호의 생일을 넣어봤습니다. 앱이 열렸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했습니다. 백업된 영상들이 있었죠. 삭제되지 않은 채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최근 일주일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상 사건이 있던 날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유라가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전자를 들고 있었죠. 그리고는 일부러 하늘이 팔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하늘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유라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얼마나 너를 지켜줄 수 있는지 보자. 엄마는 널 못 지켜줄 거야. 유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유라가 정말로 일부러 하늘이를 다치게 한 겁니다. 그것도 웃으며요. 다른 영상들도 확인했습니다. 유라가 하늘이에게 무서운 말을 하는 장면, 아이를 혼자 방에 가두는 장면, 모두 증거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모두 다운로드했습니다. 도연에게 바로 연락했죠. 도연아, 찾았어. 증거 찾았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서진아.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영상 파일 나한테도 보내줘.
백업해 둘게. 저는 파일을 도연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유라가 돌아온 겁니다. 서둘러 노트북을 덮고 인형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와 유라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 속에서 유라가 하늘이에게 뜨거운 물을 부는 장면이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유라 씨가 하늘이한테 일부러 뜨거운 물을 부은 거예요. 증거입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더니 웃음을 지었죠. 언니, 이게 뭐예요? 조작된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시어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유라를 모함하려고 이런 걸 만든 거야? 모함이라니요. 저는 참았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유라 씨가 선물한 인형에서 나온 영상이에요.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된 거예요. 조작이 아니에요. 유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죠. 언니가 제 인형을 뒤진 거예요? 그건 제 사생활 침해잖아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침해보다 중요한 건 제 딸의 안전이에요. 유라 씨가 하늘이를 해친 증거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믿지 않으셨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라고 해도 고개를 저었죠. 우리 유라가 그럴 리 없어. 이건 분명 조작이야. 요즘 기술 좋아서 뭐든 만들 수 있잖아.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라가 소리를 질렀죠. 신고? 언니가 미쳤어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예요? 가족이라서 못 참는 거예요. 제 딸을 해친 사람을 가만히 둘 순 없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서진아, 제발 신고는 하지 마. 이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정우가 깨어나면 얼마나 슬퍼하겠니? 하지만 저는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를 위해서라도요.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 접수가 되었죠. 유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진짜 안 했다고요. 언니가 저를 싫어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경찰이 집으로 왔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유라를 조사했죠. 유라는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유라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유라가 잘못했어도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다만 하늘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추가 증거를 찾았다고 했죠. 서진아, 이거 봐. 클라우드 서버 로그를 분석했는데 유라 씨가 여러 번 영상을 삭제한 기록이 있어. 이것도 증거가 될 거야. 도연은 로그 파일을 출력해서 줬습니다. 저는 그걸 경찰에 제출했죠.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유라의 변명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비난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죠. 일부는 저를 이해했지만 일부는 가족을 경찰에 신고한 며느리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고 시댁과는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고모는 이제 안 와? 저는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안 와. 하늘이는 안전해. 하늘이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요. 이제 유라를 법정에서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죠. 도연이 소개해준 분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였습니다. 윤서진 씨 승산 있습니다. 영상 증거가 명확하고 클라우드 로그도 있으니까요. 다만 상대 측에서 조작 주장을 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죠. 유라와 시어머니가 어떤 수를 쓸지 몰랐으니까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첫 공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 도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서진아, 중요한 걸 발견했어. 클라우드 백업이 원본 영상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어.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야. 도연은 자세한 분석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기술적 증명이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도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지. 친구잖아. 끝까지 도와줄게. 첫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유라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는 검은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법정 화면에 유라가 하늘이에게 뜨거운 물을 부는 장면이 재생됐죠.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라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영상은 조작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 영상은 원본이며 조작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도연이 작성한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유라 측 변호사에게 물었죠. 변호인, 이에 대한 반박 증거가 있습니까? 유라의 변호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준비한 게 없었던 겁니다. 재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휴정 시간에 교회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부는 사과했죠. 서진 씨, 미안합니다. 유라 씨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저희가 오해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외면했습니다. 유라 옆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계셨죠.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제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언석에 앉았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윤서진 씨, 피고인 박유라 씨가 평소 피해 아동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라가 하늘이를 대했던 모습, 밤마다 우는 아이, 그 모든 걸 증언했죠.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유라가 저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없었죠. 둘만 복도에 섰습니다. 언니,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가족이라서 더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딸을 해친 사람을 가족이라고 부를 순 없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터져 나왔죠.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오빠가 병원에 있는 거야. 내가 오빠를 제대로 못 챙겨서 사고 난 거잖아. 숨이 막혔습니다. 유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정호의 사고를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를 해친 거였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라는 처음부터 저를 증오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 증오가 하늘이에게까지 향했던 겁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재판에서 동기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이제 진실이 모두 드러날 때가 왔습니다.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죠. 교회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유라의 진짜 모습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유라가 클라우드에서 영상을 삭제한 기록, 하늘이를 학대한 다른 영상들, 모두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유라의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오빠의 사고로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시적 정신 착란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계획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면 신청하시죠. 그때였습니다.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남자가 들어왔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호였습니다. 남편이 깨어난 겁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죠. 정호야, 정호야. 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호가 법정으로 들어와 증인석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죠. 증인은 누구신가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오빠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허가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사고 나기 전날 동생 유라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준 돈 때문이었습니다. 유라는 제 보험금을 탐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정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죠. 오빠 어차피 보험 들어놨잖아. 만약 오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 돈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정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라야, 그게 무슨 소리야? 수익자는 서진이랑 하늘이야. 유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더 잘 쓸 수 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죠. 유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부축했죠. 정호가 계속 증언했습니다. 저는 사고 나기 전 딸 하늘이의 성장 기록을 위해 그 인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유라가 모르게요. 제가 깨어나서 영상을 확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동생은 제 아내를 증오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뒤로 변했죠. 저를 독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감정이 딸에게까지 향한 겁니다. 유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오빠, 오빠도 날 버리는 거야? 엄마도, 오빠도 다 그 여자 편이야? 판사가 정숙을 명했습니다. 유라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검사가 최종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미성년자를 학대했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되기로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내가 깨어나지 못해서 너랑 하늘이가 고생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깨어났잖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응급실에 계셨죠. 의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충격이 컸던 거라고요. 며칠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라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이요. 법정에서 유라는 끝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이제 하늘이가 안전해졌으니까요. 유라가 수감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점점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휠체어를 벗어나진 못했지만 의사는 희망적이라고 했죠. 저는 하늘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시댁과는 거리를 두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유라의 수감 이후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를 원망하는지 아니면 자책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저희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마치면 우리 가족끼리 살기로요. 시어머니께는 따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이는 많이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죠. 유치원에서도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예전보다 훨씬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작은 미술 학원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미술교사 경력을 살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처음엔 학생이 5명 뿐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도연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하늘이는 도연 이모를 좋아했죠. 서진아, 요즘 표정 좋아졌다. 예전처럼 편안해 보여.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정말 고마워, 도연아. 교회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라의 악행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죠. 일부는 저를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서진 권사님,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권사님이 용기 내셔서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저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죠. 그저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것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많이 야위신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죠. 서진아, 미안하다. 내가 유라만 믿고 너를 의심했구나. 내가 옳았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를 안으며 말씀하셨죠. 하늘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늘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치유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학원에서 하늘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하늘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하늘 위에는 밝은 해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이가 물었죠. 엄마, 이 그림 예뻐? 저는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예뻐. 하늘이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하늘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늘이를 지켜줄 거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날 밤 정우가 재활 치료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죠. 하늘이가 달려가 아빠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식사였죠.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식사 후 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정말 수고했어. 너 아니었으면 하늘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엄마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이를 재우며 그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 밝은 해.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 그림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죠. 이제는 지켜줄게, 엄마가. 영원히.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타오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빛을 드러내죠. 저는 그 빛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는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서요.